이영희 60, 남편 이철수와 결혼한 지 30년. 하지만 그 30년은 남편의 아내로 산 게 아니라 90세 시어머니의 하녀로 살았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놀랍도록 정정하고 기억력도 좋고 심지어 아파트 계단도 5층까지 거뜬히 오르내렸다. 그래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내가 늙었다고? 내 또래 친구들은 다 며느리들한테 마사지 받고 사는데 너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네. 영희는 매일같이 설거지, 빨래, 청소, 병원 모시기, 장보기,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들 생일 선물까지 챙겼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을 무쳐야 했다. 점심때는 약을 챙겨드리고 저녁엔 발 마사지를 해드렸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신의 시간이 생겼지만 그때쯤이면 영희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우리 큰 며느리는 명절에 한상 차려서 보내오던데 넌 손맛이 영 없어. 우리 둘째 며느리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봉양한다던데 넌 참 편하게 사네. 영희는 속이 뒤집혔다. 큰 며느리는 명절에 한 번 오고 둘째 며느리는 1년에 두세 번 전화나 하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영희뿐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30년 동안. 하지만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 엄마 나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좀 참아. 평생 그 멘트. 참아. 남편은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물건을 던져도 앞에서 우리 집에 들어온 계집이라고 말해도 철수는 TV만 보며 말했다. 어쩌겠어. 부모는 바꾸는 게 아니야.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나는 바꿀 수 있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영희의 손을 내리쳤다. 이게 밥이야? 돌멩이야? 쌀을 얼마나 아끼려고 이렇게 질게 해? 영희의 손등이 빨갛게 부었다. 그녀는 참았다. 눈물도 참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다. 엄마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잘 모셔. 나이 많으신데 화나시면 몸에 안 좋잖아.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나 손 맞았는데 그건.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도 다 너 잘되라고 하시는 거야. 엄마가 원래 그래. 넌 참아야지.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30년 동안 영희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았다. 너 같은 게 며느리야? 내 아들이 뭐가 아까워서 너 같은 걸 데려왔는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효도하는데 넌 숨만 쉬네. 영희는 그 말들을 가슴에 담았다. 울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그저 참았다. 아이들도 알았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큰아들은 말했다. 엄마, 할머니 나이 많으시니까 이해해줘. 딸은 말했다. 엄마가 좀 참아야지. 아빠도 힘들어하잖아. 영희는 생각했다. 나만 참으면 되는구나. 나만.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영희는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샜고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어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예전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자식들의 외면 속에서 천천히 지워져간 사람. 어느 날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텅 빈 집안에 그녀의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그리고 그날 영희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비교는 점점 더 심해졌다. 우리 옆집 며느리는 아침마다 5시 일어나서 국 끓인다더라.
넌 아직도 자고 있네? 친정은 며느리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 정말 재수없게 크고 자랐네. 내 장례 치를 때도 너는 분명 사고 칠 거야. 보나 마나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다. 영희는 어느 순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했다. 태어난 거? 이 집에 시집 온 거? 아니면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일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났으면 밥 좀 차려. 내가 며칠이나 굶겠어. 영희는 새벽 6시에 일어났지만 시어머니는 늘 늦었다고 말했다. 밥을 차려도 청소를 해도 무엇을 해도 늘 부족했다. 이게 청소야? 먼지가 가득한데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도 아끼니? 빨래도 제대로 못 개나? 주름이 다 가네. 영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무엇을 해도 틀렸고 무엇을 말해도 잘못이었다. 친정에 코로나로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영희는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내 친정 부모는 너 없이도 산다. 나는 널 없으면 못 산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한 번만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가 가면 누가 나 돌봐? 나 혼자 두고 가면 뭐라도 생기면 어떡할 거야? 남편은 말했다.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 엄마 기분이 중요하잖아.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영희는 집 욕실에서 몰래 울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영희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내가 가면 나 혼자 밥도 못 먹는다며 붙잡았기 때문이다. 영희는 전화로만 조문을 받았다. 친정 오빠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마지막도 못 보고 정말 그렇게 바빴어?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굴었다. 친구들 다 며느리한테 대우받고 산다는데 난 너 때문에 늙어서도 고생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친구들이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영희를 불러 얘가 내 며느리야. 가장 자랑스러운 아이야. 라고 소개했다. 영희는 웃으며 인사했고 내려가서는 주방에서 설거지 산더미를 씻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위해서 산다니까요.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면 시어머니는 영희에게 말했다. 오늘 설거지 왜 이렇게 늦어? 손님 온 날은 빨리 치워야지. 영희는 체면의 도구였다. 밖에서는 자랑거리, 안에서는 하인. 그날 밤 영희는 말했다. 나도 사람입니다. 엄마. 시어머니는 돌아봤다. 사람?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참고 사는 거지. 그 말은 내 인생은 없다는 뜻이었다. 영희는 숨이 막혔다. 가족이라면서 왜 사람 취급은 안 하는 걸까?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날 모셔야 해.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는 언제 제 삶을 사나요?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내 삶,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삶이 따로 있어? 남편 잘 섬기고 시부모 모시는 게 내 삶이지.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려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말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물을 얼마나 부었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이 삶을 끝낼 거야. 그게 언제일지 어떻게 될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날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영희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아침밥도 없었고 집도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방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남편은 불러도 대답 없고 전화도 꺼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소리쳤다. 며느리, 밥은 어디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집은 고요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야, 내 마누라 어디 갔어?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봐라, 저 계집이 도망갔다. 이런 폐륜이 어디 있냐? 남편은 말했다. 괜찮아. 며칠 있으면 들어오겠지. 하지만 영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3일 시어머니는 청소도 못했고 밥도 못 차렸고 병원도 스스로 못 갔다. 냉장고에는 남은 반찬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 데워야 하는지 몰랐다. 전자레인지 버튼도 누를 줄 몰랐다. 이게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 밥을 차려본 적이 없었다. 첫날은 라면으로 버텼다. 둘째 날은 배달 음식을 시켰다. 셋째 날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저 계집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했다. 밥도 없고 청소도 안 되고 이게 집이야 뭐야? 남편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옷은 쌓이고 집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은 넘쳐났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바닥엔 먼지가 굴러다녔다. 시어머니는 화장실도 불편했다. 영희가 늘 닦아놓던 변기는 이제 지저분했고 휴지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이 집이 왜 이렇게 됐어? 며느리는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는 놀라운 말을 했다. 내가 전현을 너무 잘 대해줬어. 그러니까 저렇게 버릇이 없지. 잘 대해줬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영희가 왜 떠났는지 알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냥 잠깐 나갔어. 곧 들어올 거야.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영희가 집에 없자 동네에서는 속닥거렸다. 그 며느리 불쌍했지. 시어머니한테 욕 많이 들었다던데. 남편도 방관자였다며.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다. 영희 씨가 여기서 장 볼 때마다 한숨 쉬더라고. 얼굴도 점점 어두워지고 옆집 할머니도 말했다.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거 담 넘어서 다 들렸어. 그 집 며느리 정말 고생했지. 남편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마트에 가도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영희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어딘가로 갔다. 그곳은 요양원 상담센터였다. 남편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제 아내가 여기 왔나요? 이영희라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인께서 미리 요양원 계약을 다 해두셨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떴다. 요양원? 누구를 위한 요양원이요? 직원은 서류를 펼쳤다. 시어머니 보낼 준비요. 입소일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나를 요양원에.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다. 네, 부인께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셨고 비용도 선납하셨습니다. 본인 명의로요. 남편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다.
영희의 사인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저 계집이 감히?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다. 영희에게서였다. 30년 동안 제가 살았던 방식으로 이제는 어머님이 사실 차례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당장 그 계집 데려와. 당장! 하지만 남편은 알았다. 영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게 무엇을 했는지. 30년 동안 아내를 지키지 않았고 어머니의 편만 들었고 아내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오후 영희가 나타났다. 화장도 안 했지만 표정은 평온했고 말투는 담담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돌아봤다. 어머니 오늘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미쳤냐? 내가 아직 멀쩡한데!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멀쩡하니까요. 오히려 간병인 필요 없다고 하셨죠. 친구도 많고 밥도 잘 드시고 걸어 다니시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평소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다. 나는 아직 멀쩡해. 요양원 같은데 갈 사람 아니야. 하지만 집에서는 영희에게 말했다. 나는 늙었어.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날 평생 모셔야 해. 이제 그 모순이 그녀를 덮쳤다. 그리고 영희가 마지막 말을 했다. 저는 30년 동안 아내가 아니라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다. 말이 너무 심하잖아. 영희는 비웃었다. 당신은 평생 엄마 뒤에 숨어 살았죠. 한 번도 저 편 들어준 적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빨개졌다. 나도 힘들었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영희는 차갑게 말했다.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 편에 있었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제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 못 가게 했죠. 그때 당신 뭐라고 했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된다고 했죠. 엄마 기분이 중요하다고. 그게 사람 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끼어들었다. 그땐 내가 아파서. 영희는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아프지 않았어요. 그날 어머니는 친구들이랑 화투 치셨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그날 요양원 서류 서명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 영희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고 의사소견서, 상담 기록, 녹취 파일까지 정리했다.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 다 기록돼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2020년 3월 15일. 너 같은 계집은 죽어도 시원찮다. 두 번째 페이지. 2021년 8월 7일. 친정은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니? 재수 없게 자랐네. 세 번째 페이지. 2023년 5월 22일. 너는 내 장례식 때도 사고 칠 거야. 영희는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다 언제?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3년 전부터 기록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도 빠짐없이. 영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너 같은 게 며느리야? 내 아들이 뭐가 아까워서 너 같은 걸 데려왔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친정 부모는 너 없이도 산다. 나는 널 없으면 못 산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참고 사는 거지. 남편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얼굴이 굳었다. 영희는 재생을 멈췄다.
이 파일들 총 187개 있어요. 필요하면 다 들려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지. 영희는 차갑게 말했다. 그냥 한 마리 사람을 죽입니다. 영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만약 저에게 다시 접근하거나 육설폭언 모욕하시면 노인학대가 아니라 장년학대로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법적으로 제가 이혼하고 나가도 어머니는 저를 고소할 수 없어요. 제가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오히려 어머니가 처벌받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살려고요. 제 인생을요. 남편이 다가섰다. 영희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혼까지는. 영희는 손을 들어 막았다.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요.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직원들이 와서 짐을 챙기고 차에 태웠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나 안 간다.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다. 어머니 멀쩡하시잖아요. 요양원에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세요. 차가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다. 영희는 짐을 챙기며 말했다. 저도 오늘 나갑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영희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30년 전에 돌이켰어야죠. 그리고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친구들에게 전화하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날 버렸어. 나쁜 년이지.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네 며느리 30년 동안 고생하더라. 이제 좀 쉬게 놔둬라. 네가 며느리에게 한 짓 다 소문났어.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며느리 잘 대해줬어. 친구 하나가 날카롭게 말했다. 잘 대해줬으면 왜 도망갔겠어? 네가 매일 욕하는 거 우리 다 들었어. 밥 못한다, 청소 못한다, 쓸모없다, 매일 그 소리만 했잖아. 시어머니 입이 닫혔다.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우리 며느리들이 네 며느리 불쌍하다고 했어. 차라리 우리가 더 나은 시어머니래.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요양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외로웠다. 남편은 말없이 집에 앉아 있었다. 아침 밥상도 없고 빨래도 안 되어 있고 집은 엉망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계란도 제대로 삶지 못했다. 밥솥도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첫날은 라면으로 버텼다. 둘째 날도 라면이었다. 셋째 날은 배달 음식을 시켰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거실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넘쳐났다. 바닥은 먼지투성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아내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며칠 뒤 남편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할 얘기 없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30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하시더니 이제 하시네요. 남편은 울먹였다. 제발 나 혼자는 못 살아. 집도 엉망이고 밥도 못 해 먹고. 영희는 차갑게 말했다. 평생 참으라고 했죠.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예요. 남편은 숨을 삼켰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영희야,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어요. 밥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사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이 직접 하세요.
30년 동안 제가 했던 것처럼. 전화가 끊겼다. 그날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요양원 방에서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어머니는 돌아봤다. 왔니? 며느리는 안 왔어요. 이혼할 거래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다. 뭐? 이혼? 그럼 누가 나 돌봐?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여기서 지내세요. 저는 집에서 혼자 살게요.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안 돼. 나 집으로 갈 거야. 당장 데려가.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못해요. 저도 혼자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엄마까지 모실 자신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내가 나를 버리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나갔다.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남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말없이 떠났다. 여행 가방 하나, 통장 하나. 그리고 자유. 영희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넓지 않았지만 조용했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밥을 차리지 않아도 욕을 듣지 않았다. 청소를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서로의 짐이 되었다. 남편은 요양원비를 내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도 외면받고 며느리도 잃었다. 둘 다 영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리고 영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을 해 먹었다. 작은 식탁 위에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계란말이 하나. 소박했지만 그 밥상은 그 어떤 밥상보다 따뜻했다. 영희는 천천히 밥을 떴다. 맛있었다. 이게 내 밥이구나. 누군가를 위한 밥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밥.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으며 먹는 밥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 음미하는 밥. 혼자였지만 그 밥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며칠 뒤 영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한테 연락 왔던데. 응,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 살아.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영희는 눈물이 났다. 응, 고마워. 그날 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영희는 생각했다. 이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지. 30년 동안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빛으로 살 수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고 평온했다. 그리고 영희는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